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특검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 정유라 씨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었죠.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해외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경제 범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핵심이 돈이라는 거죠.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법과 행정체계를 농단했던 이유, 사실 돈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수년간 국가예산 감시와 모니터링을 해온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둘러싼 이야기들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폭스바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이유,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불법, 위법,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에겐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개편 이후 경제의 소리 마련해서 생생한 경제 현장 목소리 들려드리고 있죠. 계란값이 올라서 서민생활 힘든데요. 광장시장엔 전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 힘든 얘기 들려올 텐데요. 오늘 이곳의 소리 이혜선 리포터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016년 1월 6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때는 구체적인 증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혹은 구체적인 오고감, 접촉 이런 증거들을 얘기하게 되죠.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민간인 연설문 유출 혹은 인사 개입 등의 국정농단만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입니다. 이미 1조가 넘는 예산이 연관되어 있었고요. 지난 예산안 때 국회에서 대부분 없앴다라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바로 나라를 운영하고 또 국민의 돈을 만지는 국가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희와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언론과도 많은 이 예산과 관련된 분석 자료 내고 계신 분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은 부랴부랴 나왔다고 얘기가 들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 검토, 모니터링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전화 연결로 하고 있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 나라살림연구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것도 같거든요. 간략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나라살림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정부 살림, 나라살림. 그래서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소는 5년 됐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한 2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경제 관련 시민단체에서 국가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쭉 해오셨던 분인데요. 일단은 이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가 예산, 쉽게 말하면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국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그간에도 사실 관련된 인터뷰가 몇 번 있었는데 일반적인 배경과 먼저 취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 주사 문제라든가 이런 약간 좀 기괴한 쪽 그 개인의 어떤 일탈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는 건 그 문제보다는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이제 건드리고 훼손하고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거를 말하는 건데요. 네. 특히나 저는 예산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근혜 최순실 예산이 얼마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형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직접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연설문, 이 태블릿 PC죠. 이게 사실은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첫 번째 이 기폭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연설문 수정은 사실상 돈이 개입되는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고영태나 이런 분들이 그 연설문을 고쳐주는 행동이 무슨 취미 활동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참 그렇게 고상한 취미 활동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도의 경제 활동입니다. 아, 연설문을 건드리는 얘기. 연설문에 개입된 것은 고도의 경제 활동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가 정책이고
그 자체가 이제 파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이제 연설문을 고쳐주면 그대로 읽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읽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대로 받아서 써서 VIP라고 하는 그 행정에서 얘기하는 은어입니다. 대통령의 은어. 네. VIP라고 저 박스를 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라고 네. 올리면 보통 재정부가 이 예산을 한 10% 이상 삭감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단일 삭감을 못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때 그 돈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흘러가게 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과거 이 권위주의 시대 정권을 떠올리면서 나라 돈, 눈먼 돈 이런 생각 떠올리시기도 할 텐데 자, 눈 뜨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개입됐다.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본다면 뭐 지난번 문화 혹은 창조경제 관련된 부분들도 대통령이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사업을 언급하면 구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 사업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늘려주라거나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공무원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혹은 굉장히 반겨하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혹시 그 또 책까지 펴내셨는데요. 어떤 그 좀 저희가 좀 익숙하게 알만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저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걸 이제 대통령이 했었죠. 했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수출진흥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모방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라.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좀 뜬금없는 이제 건데 그 표현은 사실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진실은 예산으로 육성하라는 소리였어요. 아, 돈을 보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각종 법과 제도를 많이 바꾸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국에 그 229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그 클럽을 만들기로 됐습니다. 네네. 스포츠 센터를 만드는 사건 초기에 언급됐었죠. 예. 그게 이제 220개나 되는데요. 그걸 정부 돈으로 이제 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주고 네. 그것의 운영권을 이제 스포츠 재단이 갖게 되고 K스포츠 재단이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뭐냐면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테드 테러스인가? 네. 뭐 그 비선들이 모여 있다는 카페에 또 전부 한 군데씩 하나씩 다 설치하는 이런 촘촘한 어떤 기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촘촘한 영업망이라고 정말 네. 영업은 참 좋은 행위고요. 촘촘한 정말 수급망이라고 비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문화체육 쪽이 이제 소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오랜 세월 예산을 보셨지 않습니까? 왜 문화와 체육인가라는 분들을 많이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쉬운 분야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예산에서 숫자를 정확히 언급한 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복지 예산 147조, 네.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네. 근데 복지 예산 147조는 당연히 이제 못했죠. 130조입니다 내년에. 네. 결국은 이제 못했는데. 예, 공약을 못 지켰습니다. 네. 근데 문화 예산은 지켰어요. 네. 문화 예산은 2% 목표였는데 거의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내년도에 3.5% 증가합니다. 네. 거의 미미하게 증가하는 거죠. 사실상 네. 400조가 규모는 크지만 긴축 재정이다라는 네. 평가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긴축이고 그래서 내년 그런데 문화 예산만 네. 1년에 거의 10%까지 증가를 해요. 네. 매년. 몰아주기군요, 거의. 그래서 복지 예산이 제일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문화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증가율이. 네,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 발견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5월 달쯤에 이미 예산서를 예산 요구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입수를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한 10만 페이지 되는데 이제 그거를 DB화 시켜요. 네. 변태들이죠. 10만 페이지를 다 보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이 이제 7,800개인데요. 네네. 7,800개가 이제 매년 얼마씩 처음에 요구를 얼마 하고 그래서 결국 얼마가 편성되고 결산이 얼마고 이런 거를 지금 5년째 지금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잡힌 거죠. 네. 그 VIP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융복합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VIP가 갑자기 급증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아주 이분들이 오만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도 VIP란 말이 54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걸 DBA에서 지금 분석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패턴이 이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면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슬금슬금 이제 최순실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촛불시 그 10월
네. 9일인가 있었어요. 가을부터 시작됐죠. 근데 저희가 그 주에 월요일 날 네. 보고서를 냈죠. 최순실 예산 890억이 있다. 네. 발표를 했고 이제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삭감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결의를 네.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 저희가 더 모니터를 해서 또 새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해보니까 1조 4천억이에요. 1조 4천억 원. 네. 예. 이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고 또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만 이게 민간인한테 넘어갔다. 요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게 구석구석 예산에다 반영이 되었고 결국은 국가의 돈들을 개인의 이익에 연관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다. 뭐 물론 특검이 지금 밝히고 있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된 내용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네. 사실 여기에 좀 많은 지금 작업들을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네. 예산 도둑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목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에서 따왔기 때문에 네네. 최순실과 40인의 예산 도둑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46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40인이란 말은 뺐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46명을 본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적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료들. 네. 제 관료들이 저희가 유망하게 보는 관료들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는 게 10여 명 있는데 이게 이제 관료들은 또 이제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무튼 특검의 이런 부분들에게 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책에 넣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이 국가 관료들 혹은 국가 예산을 10만 페이지인데요.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없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좀 새롭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스포츠 토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좀 건드린 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당연히. 네네. 저는 정말 예산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예산 구조를 잘 알고 네.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 토토는 복권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예산이 우리나라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화예산만 증가를 했어요. 그럼 뭔가 돈을 딴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힘들겠죠. 그럼 딴 데가 반발하니까. 그렇죠. 증세 논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복권은 이게 이제 예산 범주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복권 발행이 증가했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스포츠 토토의 발행량이 최근 4년간 거의 3배 정도 증가했어요. 돈을 어디서 확충하느냐? 예. 복권 발행을 더하면 된다. 거기는 근데 예산의 사각.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발매소를 2,000군데 증설하는 계획을 이제 통과시키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로또하고 토토가 같은 곳에서 안 팔았거든요. 네네. 이제 같은 곳에서 팔아요. 아. 뭐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도박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그거는 또 명분도 되잖아요. 네네. 불법 도박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네. 합법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저러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아까 3조쯤 되는 돈이 이제 토토에 가는 거예요. 네네. 지금 토토 복권의 규모가 로또에 육박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 때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또가 토토에 밀리는 거죠. 그만큼 활성화시켰다. 물론 뭐 스포츠 활성화라든지 좋은 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예산 또 문화체육 예산에 좀 의미심장한 증가를 봤을 때는 이 토토라는 게 어떤 이런 누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누명이 아니라 좀 그런 의혹을 확실히 그리고 사람들은요. 네.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막 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채용 예산이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거의 90%가 조세로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99%가 토토 플러스 경정 경륜까지 네. 이렇게 되는 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관료나 체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꽁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 저렇게 마구 채용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게죠. 국가 일반 회계로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시 이런 면에 네. 있어서 좀 소홀하겠네요. 기금으로 돼 있는데 이 기금 중에서도 국가 산하 기금이 있고 네네. 국가 산하 기금이 아닌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 산하 기금이 아닌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운영하는 기금인 거예요. 예, 이 사행성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나설 만큼 하면서 물론 거기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로또를 능가할 정도. 예, 지금 예산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 순간에도 이런 팩트 하나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사건과 수사라든지 이런 이 여파와 양상들이 길어질수록 이른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 국가의 이권을 개입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29군데 스포츠 클럽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K 스포츠 클럽이었거든요. 네. K란 말을 빼고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 사업이 최순실 씨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통과돼서 추진되고 네,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내년 저희가 1조 4천억 중에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6,500억이 반영돼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야당이 깎은 건 1,300억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최순실이 사라져도 그 예산은 살아남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이제 쓰게 되고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최순실이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도 있지만 네. 그 원래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아남게 되고 또 하나는 혹시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K스포츠 재단이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네. 계속 회의를 열고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이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이렇게 공개돼서 해서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건 공적인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그 예산은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촛불 민심을 놓고도 지금 헌법재판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촛불 민심이 아니다. 뭐 뒤에 무슨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기 대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조기 대선이 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예산 부분들을 중단하거나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야 하는데 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1,300억밖에 네. 삭감을 못했다 이런 건가요? 저희가 시민단체들을 모아가지고 매년 국회에다가 네. 예산 삭감 의견서를 냅니다. 아, 네. 보통 3조 4조씩 내는데요. 네네. 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네. 불과 한 5천억도 안 됩니다. 0.12%밖에 안 돼요. 네네. 그 정부에서 이미 삭감할 걸 만들어 옵니다. 모양을 내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이 의원분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 몇 푼 받기 위해서도 사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과연 최순실 예산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 쪽지 예산, 지역구 챙기기가 사실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 여러분들 국민들이 같이 눈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도 이 K스포츠를 비롯해서 지금 논란에 엮여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직접 소환도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 거냐. 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뭐 지금 제3자 뇌물죄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지만 특검 쪽에서는 문제는 계속 이건 스포츠에 대기업이 후원했다라는 논리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희 책에도 대탐소실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대탐소실. 소탐대실이 아니고. 네네. 그 작은 삥 뜯겼다고 얘기하는 200억을 내놓고 네. 이들이 가져간 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공유재산법을 바꿔가지고 네. 이 대기업들이 스포츠 구단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스포츠 구단들이 지금 지자체들의 그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20년 이내만 쓸 수 있는 것을 25년으로 늘리고 네. 자동갱신이 가능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5%씩 내던 임대료를 0.1%로 줄이고 거의 네. 안 내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수리나 이런 것들은 요구하면 지자체가 해주게 만들고 그리고 법을 최근에 50년으로 늘려서 10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이 지금 올려져 있고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낸 돈의 몇십 배를 버는 그렇네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스포츠 토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포츠 토토에서 지원되는 돈 중에 뭐가 네. 있냐면 프로구단에 운영금을 대줘요. 보통 80억 100억씩. 네. 축구나 뭐 농구니 뭐 이런 곳에. 네네. 원래 스포츠는 적자를 보더라도 홍보 효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자를 또 메꿔주고 그다음에 경기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리도 해주고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네. 이걸 이제 스포츠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거예요. 결국은 서로 간의 거래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엄청 상황이네요. 이득이죠. 네. 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빙상장을 100년 쓴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스포츠 구단들도 순수한 스포츠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런 모종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이분들을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또 바꿀 수 있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오늘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 최순실 예산에 좀 놀랄 만한 부분들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신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이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에서도 얼마 전에 네. 몇십 건 구입하셔가지고 스터디를 하셨어요. 예, 박영수 특검에서도 가져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겠네요. 네, 오늘 긴 시간인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 공감사전, 공감경제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주요 이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앞서 저희가 국가 예산과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죠.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산은 미리 정해진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짜고 쓰는 일이죠. 그만큼 더 철저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다면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여러분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나왔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란값이 올라서 정말로 난립니다. 오늘 저희도 다음 코너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계란 수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2대1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해 보니까 9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3분기에 사실 갤럭시 노트 7 단종 때문에 5조 2천억 원대로 내려앉았고 거의 어닝 쇼크였죠. 그런데 4분기에는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증권가 예상치가 8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지난달 말부터 증권사들이 줄줄이 전망치를 올려 잡아서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도 1조 원가량 많은 실적을 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깜짝 실적이 가능했나 봤더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사업에서 꽤 이익이 났고요. 가전제품도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인한 빈자리는 갤럭시 S7이 메워졌고요. 오늘은 사실 잠정 집계라서 정확한 부분별 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네. 추정치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5조 원가량의 이익을 냈는데요. 2015년 3분기에 3조 6천억 원으로 반도체 부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이 수치를 뛰어넘어서 또 한 번
기록을 세운 겁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고 출하량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주로 PC에 쓰였기 때문에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각종 IT 기기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사용처가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 없이 연중 내내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환율이 효자노릇을 했는데요. 작년 3분기 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이었는데 연말에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은 뭐 앉아서 이익을 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다 또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는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V는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주력했던 게 통했고 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생활 가전에서는 셰프 컬렉션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휴대폰 때문에 사실 이 폭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인한 비용은 모두 3분기에 반영을 했고요. 네. 그 빈자리는 지난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7이 대신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A나 갤럭시 J 같은 준 프리미엄 제품도 꽤 팔리면서 IT와 모바일 부분 실적 호조에 한몫했는데요. 그래서 4분기 휴대폰이 속해 있는 이 IM 부분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간신히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거에 비하면 뭐 크게 개선된 거죠.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IM 부분의 영업이익은 10조 5천억 원 내외가 되는데요. 재작년에 10조 1,420억 원을 올렸으니까 이보다도 높은 겁니다. 예, 이렇게 실적 잘 내는 만큼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소식은 이쯤 듣고요. 계란값이 요즘 걱정입니다. 정부가 수입란에 대한 지원 방안 발표했네요. 네, 조류료감 때문에 계란 한 판에 10,000원인 시대가 됐는데요. 정부가 미국산 신선 계란을 설 명절 전에 항공기를 통해 수입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국내 계란 수입업체에게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항공 운송을 하면 이제 톤당 잠시만요. 네. 통당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네네.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톤당 9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략 한 9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신선망과 계란 가공품 98,600톤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 운송비 지원까지 오늘 내놨으니까 국내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국내 유통업체 중에 한 곳은 신선계란 180만 개를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 현지 계란 생산업체 한 14곳이 한국 정부에 수출 작업장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역이라든가 위생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오는 20일 수입산 계란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원가나 운송비, 유통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계란 한 알에 310원대에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계란 문제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심상치 않네요. 네, 사실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에는 위안화 움직임 영향도 좀 있었는데요. 중국 외환 당국이 위안화 값을 인위적으로 큰 폭으로 절상, 그러니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시아국 통화 가치도 같이 오른 건데요. 오늘도 이 중국 인민은행 외환교역센터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92% 낮은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네. 위안화 환율을 낮춰서 고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절상했다라는 뜻인 건데요. 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상한 거는 2005년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안화 가치 역시 작년 12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 이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 위안화 환율을 발표를 하면 그 환율을 기준으로 상하 2%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요. 만일 외환시장 수급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서 만약에 환율이 이 범위를 벗어날 것 같으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상하 2% 안에 머물도록 조절하는 식인 겁니다. 예, 중국의 위안화 조정, 한국의 이 환율에도 굉장히 불리한 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생생 인터뷰. 늘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또 국민들, 주권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죠. 피해 건수만 5,000명,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처벌이 나왔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던 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막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정부의 제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건 때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된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적용된 바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제도고 또 취지가 어떤가요? 보통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이제 일정의 손해배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보통의 그 소비자 피해는 소액 다수 1인당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피해가 이제 있게 되면 그렇죠. 그 10만 원, 20만 원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거는 소비자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소액 다수 피해니까 실제로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피해 입은 자는 10만 명이다. 이러면 일반 개개인 소비자는 10만 원 피해 보상을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당이익이 되는 거예요. 피해 보상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 또 약간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피해 액수 그 자체를 떠나서 너무 고의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주의 수준이 너무 좀 재질이 나쁘다든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입힌 그 피해 액수 그 자체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피해보다 3배 보통 요 정도로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예. 흔히 이 기업과 고객의 1대1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사회 대 기업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업은 사실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 외에는 기업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사법적인 조치 지금 옥시도 전 대표 신현우 전 대표와 또 여러 이 관계자들을 지금 형사 조치했습니다. 이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 상당한 그 손해배상에다가 그 징벌적인 어떤 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이런 법제도가 강화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한다든가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빨리 리콜을 해서 더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노력을 계속 취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제 피해 발생했으면 그때 가서 수습하고 싶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징벌적 배상 제도를 좀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전에 알아서 소비자 안전을 제1순위로 또 소비자들의 어떤 행복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그 어떤 기업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기업은 사실 손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윤을 좋아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니까 그걸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교수님께서 저희 생생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다루었던 이케아 서랍장이나 자동차 사고들도 요새 급발진 의심 사고들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항상 약자고 의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이 피해액의 3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강력하게 제도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3배의 그 징벌적 배상제도가 이제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포함됐다는 건 일단 가시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효과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조금 집단소송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피해자는 200명인데 그 200명 중에 몇 사람만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사람만 그런 피해 보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집단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동일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러 소비자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같은 사건, 같은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나머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같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제도가 이제 집단소송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징벌적 보상을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병행한다면 네네. 훨씬 더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사전에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안전과 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또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예, 정말로 이 보완적인 말씀도 예전에도 한번 해주셨지만 기업의 변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좀 인식을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요즘 소비자들이 무섭잖아요. SNS를 통해서 뭐 불매 운동도 쉽게 하시는데 기업도 오히려 좀 소비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더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SNS라든가 이런 그 의사 커뮤니케이션 그 어떤 방법들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단 한 명의 소비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물론 소비자가 무섭긴 한데 그거보다는 진심으로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다면 네네. 조금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좀 뭐 일부 좀 뭐 블랙 컨슈머라는 이름의 그런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런 분도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를 이제 제일 우선으로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또 결국은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이 아니다. 또 피해 발생했을 때 조금 성실하게 대처하고 진정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살아가는 길이고 국제시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가져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소비자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성신여대 생활소비자문화학과 허경옥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 저희가 개편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제 얘기를 들어오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계란 드셨나요? 오늘이요? 전 좀 아까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었나요? 네, 저희 집이 원래 진짜 매일 아침마다 계란을 2개씩 먹는 집인데요. 하나로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계란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오늘 이 계란과 좀 관계가 있는 장소인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새해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경제의 소리여서 어디에 소리를 좀 전해드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이 소리 딱 들으시면 그리고 저희가 계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주 가시던 분들은 어딘지 바로 아실 겁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네, 문을 닫을게요. 자, 뒤에 이 어머니 목소리 들리죠? 자, 아주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저 지금 막 침이 고이고 배가 고픈데. 불러서 드릴게요. 이런 힌트도 또 주셨죠. 자, 이거 맛있는 소리인데요. 네, 이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에서 담아온 소리입니다. 빈대떡 부치는 소리인데요. 이제는 뭐 광장시장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광장시장이 지난 연말부터 연초 그리고 구정까지 이어지는 대목을 지나는 중인데요. 오늘 이 광장시장의 경제의 소리는 어떤지 그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는 곳이긴 한데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여기 가게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꽤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광장시장은 갈 때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었는데 이 광장시장이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에요. 대지 면적이 약 4만 3천 제곱미터인데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13,000평 정도입니다. 특히 시장 중간에 형성되어
위치해 있는 먹자골목은 빈대떡집부터 마약김밥, 횟집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점이 있는데요. 이 먹자골목 쪽은 걸어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경기가 어렵다는 건 좀 확 느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으면 손님이 많은 건데 경기가 왜 어려울까요? 이 가게에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만 많군요. 네, 정말 이제 시장을 구경하는 분들,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분들, 외국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가게를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가게에 앉아있진 않은 거죠. 이렇게 눈길만 주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광장시장에서 열심히 빈대떡을 만들고 있던 윤정순 씨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예전 같지 않고 진짜 많이 침체되네요. 한 거의 3분의 1은 주는 그런 느낌? 매출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 종류들은 신정 아니면 구정 명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예상 밖으로 죽었어요. 포장해 간 손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옛날에는 진짜 여기 줄 서서 매일인데 봐봐요. 없잖아요. 평일에도 줄 서 있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다들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계란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란 들어간 이 전에도 자재들이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하면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서민들의 물가들을 정부에서 제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두말할 나위 없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 빈대떡 계란 입혀서 굽는 많은 전들 사실 오랜 시간 지켜온 친숙한 음식이기도 하고요. 네.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군요. 사실 우리들도 계란 먹는 거 하나조차 이렇게 걱정을 해야 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계란 가격이 오른 것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공공요금하고 가스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광장시장 먹자골목의 가게들이 대부분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스비까지 오르게 되면 상인분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참 맛있는 음식 먹을 줄만 알았는데 오늘 경제 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빈대떡에 얽혀있는 경제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란값도 오르는데 가스비도 오르고요. 공공요금들도 오르고 있고 네. 정말 이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웠던 건 이 네. 먹자골목의 상인들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던 상인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광장시장에 먹자골목 외에도 또 하나의 주거래 품목이 더 있습니다. 포목점하고 옷가게인데요. 네. 이 포목점하고 옷가게에서도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5년째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종훈 씨입니다.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구정 때 되면은 색동조골이니 이런 거 애들 한복이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될 형편인데 아침에 이렇게 짐이 없어요. 이 지방으로도 장사하신 분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큰 거래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사러 오는 분들도 지금 가게마다 저렇게 간혹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경기가 안 좋아요.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는 소비를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옷도 안 사 입는다고 그러지 그렇게 되면 제일 안 되는 데가 재래시장이죠. 바람은 우선에 저는 장사꾼이니까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람만 할 수밖에 없네요. 참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제가 생생경제 앵커지만 네. 청취자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안 됐네. 근데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좀 재래시장에 한번 찾아가 보십사. 그리고 이 재래시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구경하러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광장시장 터에 시장에 들어선 기록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후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한국전쟁 이후에도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됐던 곳입니다. 한번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구정 때도 광장시장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광장시장 그래도 어렵지만 아직 방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장시장에 와서 보니까 진짜 경기가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 손님들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일단 사람 많고 이제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경기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소주 드시는 이 아버님들 어깨가 사실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백화점 같은 데가 더 북적거리는 게 경기가 잘 되는 거고 경기가 안 될 때는 이런 데가 더 북적거려야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북적거리다 보니까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라는 걸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우리 옛날에 그 장시장 분위기가 여기 오니까 나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은 뭐 좀 삭막한 그런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처음 왔는데 재밌었어요. 많은 먹거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가게도 많아서 쇼핑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일단 어묵 먹었어요. 2,000원. 더 많은 걸 사고 먹고 하고 싶어요. 한 끼 4,000원 해서 든든하니까 좋아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나도 이제 여기서 좋은 이 목소리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같이 힘들고 또 같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묵을 2,000원 주고 샀다는 꼬마 손님이 앞으로 더 많은 걸 사고 먹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요. 진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요. 꼭 사야 되는 물건 구입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풀려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광장시장의 경제의 소리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은 2507님. 나라 살림을 꾸리는 재산인데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니요. 네, 지적해 주셨고요. 5151님께도 커피 선물 드립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분이 계시다니 대단합니다. 예, 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두 함께 들여다봐야겠죠. 예산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처럼 또다시 밝은 눈 뜨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